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아직 세상에 홀로 서 있는 박지우라고 합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잡은 첫 직장에서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 긴 시간 동안 회사 근처를 맴돌며 자취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6달 전 제 인생의 방향을 틀어놓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새들어 사는 이 집의 주인이자 저보다 15회를 더 산 여인, 서연 씨를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 통보에 정들었던 원룸을 떠나야 했죠. 부동산을 몇 군데나 돌아다녔지만 터무니없는 관리비에 번번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렇게 지쳐갈 때쯤 우연히 이 2층 주택의 1층을 직거래로 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 2개와 아담한 주방까지 혼자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었죠. 계약서를 쓰던 날 2층에 사는 주인 아주머니 서연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5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곱고 단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보다는 깊이를 더한 눈매와 이야기하는 내내 입가에 머물던 온화한 미소. 솔직히 말해 아주머니뻘 여성에게서 그런 매력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좋은 집주인을 만났다는 안도감이었을 뿐 다른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분명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이 집에 이사 온 지 석 달쯤 지났을까요? 초여름, 후덥지근한 공기가 밤을 감싸던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위층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주택이니 을에 나는 소리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희미하게 섞여 나오는 사람의 소리. 저는 저도 모르게 TV 볼륨을 줄이고 천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들었습니다. 삐걱이는 소리가 아닌 애써 삼키는 흐느낌을. 남편분이 오랜 출장에서 돌아오셨나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기쁨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 애써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억누르는 그런 슬픔의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종종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는 이름 모를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미소 짓던 그녀의 얼굴 뒤에 어떤 아픔이 숨겨져 있는 걸까 하는 강한 궁금증과 함께 말이죠. 그녀는 괜찮다고 웃었지만 그 눈빛은 길 잃은 아이 같았다. 그날 밤의 우연한 만남은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죠. 밤 9시가 넘은 시간, 익숙한 골목 어귀에서 서연 씨와 마주쳤습니다.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운동 가시네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없는 조용한 시간이 좋아서요. 짧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입가심으로 맥주나 한 잔 더 할까 싶어 슬리퍼를 끌고 편의점으로 향했죠. 캔 맥주 몇 개와 간단한 안주거리를 사들고 돌아오는 길, 저는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녀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어머, 지우 씨, 또 만났네요. 혼자 마시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잠이 안 와요. 제 대답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맥주 한 잔 생각났는데 괜찮으시면 나랑 같이 한 잔 할래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의 주인을, 그 슬픔의 주인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죠. 뭐 둘이 마시면 더 좋죠. 제 허락이 떨어지자 그녀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내 작은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제 또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다. 보름은 좋게 걸릴 거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한 사업은 계속해서 돈만 삼킬 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잦은 해외 출장으로 얼굴 볼 날도 거의 없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주름만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얼마 안 되는 돈마저 날리고 이 나이가 되도록 변변한 집 한 채 없이 새들어 살고 있는 제 신세에 대해 말이죠. 서로의 상처를 꺼내 보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상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지우 씨랑 이렇게 마시니까 술도 안 취하고 참 좋네요. 그녀가 뜬금없이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에 작은 금이 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술잔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조금씩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날 밤의 술자리는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의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존댓말을 섞어가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지만 알코올이 스며들고 마음의 빗장이 느슨해지면서 우리는 나이와 상황을 잊은 채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종종 한 잔씩 해요. 나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 그 깊이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처음에는 총각이라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어쩐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것 같아 썩 내키지 않았지만 굳이 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술자리가 이어지고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나를 지우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작은 호칭의 변화가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그녀는 아마 모를 겁니다. 지우 씨는 어때요? 나랑 단둘이 술 마시는 거?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언젠가부터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혼자 마시는 날이 많았거든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쳐갈수록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곤 했으니까요. 그녀와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꾸며내거나 애써 즐거운 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어도 그녀는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출장을 떠나 텅 빈 집의 적막을 견디기 힘든 밤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때로는 작은 과일 한 접시를, 때로는 손수 만든 소박한 안주를 들고서 말이죠. 우리는 서로의 실패담을 웃으며 이야기했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아쉬워했으며 가끔은 세상에 대한 분노를 함께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탁자 위에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저는 잊고 있던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서연 씨와 함께 있을 때 저는 더 이상 초라한 세입자도
능력 없는 35세 미혼 남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박지우로서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집주인이 아닌 그저 여자 서연으로서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을 테니까요.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깊이를 더해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고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깨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픈 나를 간호하는 그녀의 손길에서 나는 처음으로 집에 온기를 느꼈다. 환절기 감기는 지독했다.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파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다. 몸이 아프니 마음은 더 약해졌다. 텅 빈 방 안에 혼자 알아누운다는 것이 이렇게 서러운 일인 줄 35세가 되어서야 새삼 깨달았다. 그때였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 가만히 있는데 잠시 후 문 밖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 씨, 안에 있어요. 어디 아파요? 아마 하루 종일 내 방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모양이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 대답했다. 네, 저 여기 있어요. 내 목소리가 얼마나 작았는지 그녀는 듣지 못했나 보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침대에 누워 끙끙 앓는 내 모습을 보더니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 찼다. 어머나, 세상에, 왜 이러고 있어요? 그녀는 다짜고짜 다가와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감촉. 열이 펄펄 끓네.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병원은 다녀왔어요. 내가 고개를 가로젓자 그녀는 안 되겠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잠시만 누워 있어요. 내가 금방 약을 사올게요. 그녀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약봉지를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익숙한 솜씨로 쌀을 씻어 냄비에 앉혔다. 약은 식후에 먹어야 한다면서 흰죽을 끓이기 시작한 것이다. 보글보글 죽이 끓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그녀는 물수건을 가져와 연신 내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 정성스러운 손길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울컥 차올랐다. 잠시 후 그녀는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자,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내 입가로 가져왔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내 말에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고맙긴요. 아플 땐 누군가 옆에 있어 줘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녀가 떠먹여주는 죽을 묵묵히 받아 먹었다. 약까지 먹고 나니 노곤함이 몰려왔고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몇 시간을 잤을까? 눈을 떴을 때 열은 제법 내렸고 두통도 한결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연 씨가 아직도 내 방에 있었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내가 잠든 사이에도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깨어난 것을 보자 그녀는 다가와 다시 이마를 짚어주었다. 이제 열은 많이 내렸네요. 다행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그녀의 따뜻한 간호 속에 소리 없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과 손길에는 그보다 훨씬 깊고 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지우 씨를 좋아해. 그 한마디가 나의 모든 망설임을 무너뜨렸다. 내가 감기 몸살에서 완전히 회복하고 며칠이 지났을까?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저녁이 다 되어갈 무렵 서연 씨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다. 우리는 늘 그랬듯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하지만 그날은 술잔 대신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뗀 것은 그녀였다. 저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어요. 아주 담담한 목소리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사실을 통보하듯.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침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재산 분할 문제도 원만하게 정리되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그녀의 몫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야죠. 후련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냥 그래요. 잠시 말을 고르던 그녀는 이내 결심한 듯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이혼하고 나면 나랑 같이 살아주면 안 될까요?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애원에 가까운 고백이었다. 지우 씨를 좋아해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사실 그녀가 나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떤 결심이 서고 있었다. 이런 여자라면 남은 인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저런 무심한 남편 곁에 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다. 내가 그녀의 슬픔을 닦아주고 웃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다. 나이 차이, 그녀의 결혼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가진 것 없는 내 처지가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마음을 표현해 준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가장 큰 상처와 결심을 드러낸 직후에. 도망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한마디에 나는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를 향한 연민, 고마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돈이나 미래가 아닌 내 유일한 위안이었던 그녀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서연 씨의 제안을 들은 후 며칠 밤낮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내 인생의 무게가 실린 고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현실적인 조건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모은 돈은 고작 2,500만 원일 그나마도 주식과 코인 투자로 대부분을 잃고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사는 이 집의 보증금 2천만 원을 제외하면 수중에 가진 현금은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 계시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30대 중반의 나이에 번듯한 전셋집 하나 구할 능력도 없는 나에게 과연 어떤 여자가 와줄까? 언제쯤 돈을 모아서 허름한 빌라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내게 그녀의 제안은 어쩌면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경제적인 안정과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내게 맞춰 주려 했습니다. 그녀의 그 깊은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더욱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그녀의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이 관계를 시작하려는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의 가장 젊고 빛나는 시기를 그녀의 곁에서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어느 날 밤, 문득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그녀와 헤어진다면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이 나이에 전 재산을 잃고 의지했던 친구들마저 하나둘 떠나간 상황에서 문득 외로움이 사무치는 밤에 술 한 잔 기울이고 싶을 때 선뜻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생각나는 단 한 사람, 언제나 내 옆을 묵묵히 지켜주던 나의 여인, 서연 씨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내게 내민 손이 얼마나 크고 따뜻했는지를. 그리고 이번 고민을 통해 내가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한다고 누군가 말했던가요? 하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서연 씨,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앞으로 오래도록 함께 행복합시다.